저는 알려주세요. 서울 양천을의 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초선 의원입니다. 아니, 그리고 뭐 청와대 또 시민사회 수석으로 예, 또 시민사회 계셨고요. 수석 제가 잘 알죠. 예. 지냈고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청와대 시민수석 하시기 전에 이제 예, 경실련 기획실장도 하셨고요. 또 예.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제 시민단체 또 청와대도 일해 보시고 또 국회로 이제 오시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민운동을 경실련을 포함해서 대북 인도 지원 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회 시민사회 연대회의 또 민주당에 제가 원외위원장도 거치고 청와대에도 근무를 해봐서 예. 주로 이 국회하고는 무관치 않은 그 분야에서 일을 오래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사회적 의제나 정책 의제들은 조금 그 익숙한 편이죠.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는 이 코로나19가 너무 그 심각한 뭐 국내만의 전 세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피해 극복, 재난 극복에 많이 몰입을 했고요. 제가 애결위에 속하면서 3, 4차 추경도 좀 참여를 했고, 네. 지금 또 애결위원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고 상임위도 외통위에 있다 보니 최근에 우리의 그 방역과 관련돼서 K방역이라 하죠. 예. 국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국가의 위상에 걸맞도록 또 외교적인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또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현실도 매우 날로 좀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남북관계도 문제로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해법을 찾기 위한 그 집단적 모색에도 열심히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바쁘신데. 근데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예. 총선 직후와 함께 이제 토지 공개념 이슈를 꺼내신 거잖아요. 예. 이 개헌을 하면 토지 공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시민운동을 시작했던 경실련이 출발한 1989년이 부동산이 폭등기였어요. 경실련의 원명이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실련이 처음 시작된 게 결국 부동산 문제에 시작된 거네요. 그때 이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예. 시작해서 정책개혁 운동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이 확대됩니다만 출발은 그러했고요. 지금 그 부동산 문제들 때문에 주택 문제뿐 아니라 예.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그 국민들한테 크게 문제를 제기도 합니다만 한국 경제의 정상적인 이 발전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데 일찍 이른바 아까 1980년 90년 초기에 심각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토지공개념 3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그 반대와 문제 제기로 위헌 시비로 그 세 법 중에 두 법은 위헌 판결을 받고 지금 그 개발 이익 환수제 하나만 살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헌법적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이 수익 구조를 좀 바로잡는 이런 그 제도가 제도를 좀 뿌리내기 어렵다 보이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매년 국토부 예산이 50조가 넘거든요. 예. 또 지자체 등등 이런 국민들의 뭐 교통이나 균형발전 편익을 위해서 투자된 철도나 도로 이런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 시스템이 매우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9호선 같은 경우는 5조를 투입해서 건설을 하는데 그 주변에 최소 수배에서 10배 가까이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좁게는 서울이고 넓게는 전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예. 날로 커지는 우리 복지 수요에 필요한 그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동산보다는 이 자본이 건전한 그 투자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일찍부터 소위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 토종 공개념이 필요하다는 점들은 있습니다만 제기됐습니다만 그게 헌법적 기초가 약해서 예. 향후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지금 빚어지고 있는 이 집값 폭등 문제도 그렇고 전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 토지 공개념이 좀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좀 해법의 길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물론 그건 구체적인 법률과 정책으로 섬세하고 정치하게 대응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가장 근저에는 기본으로는 그런 토지 공개념 같은 기초가 깔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이 야당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건 개헌 시기 때 예. 지금 현재는 당장 개헌 이슈가 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라든지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개헌이 다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 좀 짚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30년 전에 이 제기됐던 문제가 지금 또 다시 또 제기되는 걸 보면 참 부동산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좀 부동산 폭등이 대체로 10년 주기 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의원님도 사실은 집이 이제 한 채를 파신 거잖아요. 이제 다주택 논란이 이제 커지면서. 예, 어쨌든 당의 방침이 예. 집은 사는 곳이지 재산 증치 수사에서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 네. 거주하는 한 채만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소유했던 것들을 하더라도 처분을 하자는 원칙을 총선 전에 확정을 했고 예.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선 이후에 의총을 통해서 연내로 매각 결의를 더 강화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처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니까 38명 정도 국회의원이 아마 다주택자였는데 예. 지금 현재는 22명이 팔고 16분이 아직 지금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 국회의원 또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참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결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저도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애매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집을 지역구죠. 지방에 팔게 그렇죠. 되면 지역 주민들이 분노해요. 떠나는 게 아닌가. 네. 세상에 자기 지역구, 자기 기반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예. 서울집을 팔게 되면 사실 양도세, 중과세가 사실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더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또 좀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또 누구는 보니까 선산, 고향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또 다주택으로 분류돼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팔아야 돼. 그건 사실 값어치가 전혀 오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대체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는 거리가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은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 예. 부모가 사는 집을 팔면 결국은 임대나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또 좀 어려움도 좀 있긴 한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결정한 만큼 지금
시간은 한 달 반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다들 이제 파시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이제 그 청와대 또 수석으로 계시고 해서 예. 이 친문 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시잖아요. 그 며칠 예. 전에 그 김경수 이 경남지사가 그 2심 판결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대권행위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봐야 될 텐데 민주당 안팎에서 이제 큰 대선 후보가 이제 두 분 계시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 또 이낙연 대표 두 분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시는데 뭐 제3 후보론이 솔솔 나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요, 그건 뭐 저는 그 분야는 잘 생각을 깊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김경수 지사의 판결과 이 대선 후보들의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잘 깊이 생각을 안 해봤고요. 네. 어쨌든 이 재판 2심, 1심도 그렇습니다. 2심 재판도 좀 과도한 그 결정이 아닌가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선 시기에 그런 뭡니까 판세 자체가 사실은 거의 결정됐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런 자기적인 뭐랄까 이 매크로랍니까 여론 조작 행위를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확대해서 해석한 게 저로 봤으면 좀 무리한 법리 해석이 아닌가 싶은 개인적인 사실은 뭡니까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떻든 대선 후보들 간의 유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라는 게 그냥 누가 어떤 세력을 대표해서 누가 하나 띄운다고 해서 뜨고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이미 준비된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그 역량과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당장 공직에 있기 때문에 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 경선에 나왔던 우리 정세균 총리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등등 이미 준비되고 국민들이 다 아는 후보들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새로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대 교체 차원에서 젊고 참신한 후보들이 도전할 수는 있으라고 봅니다. 요즘 뭐 박용진 의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박용진 의원도 예. 거명이 되던데요. 잠재적으로 뭐 우량주랄까요? 기대주들이 있기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또 거론해드려야 되니까요. 이번에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친문 무슨 후보가 없어서 제3 후보를 찾는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분들을 또 한 번씩 거론해드리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또 이광재 의원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서운해하실까봐 다들 한번 거론해드리겠습니다. 예. 본인들은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예, 다음 인터뷰 때 또 깊이 있는 또 대화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었습니다.